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함에 따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강제 구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거 바꿔치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결국에는 이제 불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변호인 선임계 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실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호인 선임계라든가 혹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자면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그런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내란 특검과 또 별도로 이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선임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검 수사의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이제 이 특검 자체가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 수사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선임계 자체도 이제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실제로 지금 또 일부 얘기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맞춰놓고 짜맞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표출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특검에서는 어떤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체포영장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특검은 이제 애초에도 2회 혹은 3회 정도 출석에 불응을 하면은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강제 구인하는 방식도 일단 고민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 내란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을 때는 실패로 돌아간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이 실제로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발부를 받은 것이고 지금은 다른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가능한 그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시도를 했던 방식, 그러니까 구치소 관계자들이 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상황에서 이런 이동 출석을 조금 요구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고 보입니다. 순서로 봤을 때는 그게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밖에 특검보나 혹은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거기에는 구인에 필요한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일단 검토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버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여전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인 시도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구치소나 혹은 특검 측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많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갈등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로 거동이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특검은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출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방문 조사를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그때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안 응할지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방문 조사가 어렵다 혹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결국 특검에서는 이 조사 시일을 조금 연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조금 호전이 된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뭐 소환이나 혹은 방문 조사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대면 조사 없이 이제 나머지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기소를 하는 방식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어서 김건희 특검 소식을 조금 더 짚어보죠. 앞서 이 김 여사의 오빠의 처가에서 김 여사가 과거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게 진품과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바꿔치기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압수수색으로 목걸이가 압수됐을 때도 바꿔치기 가능성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감정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당시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따라서 실제로 모조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일단 특검 측에서는 현재 뭐 가품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바꿔치기 가능성을 조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목걸이가 너무 쉽게 발견이 됐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상보다 목걸이가 상당히 좀 쉽게 발견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가의 진품이 따로 은닉이 되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이 목걸이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부러 모조품을 준비를 해놓고 이 진품에 대한 뭐 추적을 좀 중단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 여사 측에서 계속 해명을 달리해 왔다라는 점 역시도 바꿔치기 의심을 가중시키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 목걸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여사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었고, 이후에는 직접 산 모조품이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관되지 않은 해명 때문에 이제 바꿔치기나 혹은 증거 은폐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부인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이 가짜 모조품의 목걸이를 착용을 하고 순방 이벤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검 측에서는 바꿔치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실제 진품 목걸이에 대한 추적을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여사의 오빠가 목걸이 관련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고, 만약에 특검이 의심하는 대로 바꿔치기를 했다면 결국에는 진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 또 바꿔치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진품을 찾는 데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따지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걸이를 찾았을 때 그걸 단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수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진품 목걸이가 존재하는지, 유입 경로는 어떠한지, 은닉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그 실물을 찾는데 일단 상당히 주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진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조사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사실화가 돼야 되고, 이 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품 실체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혐의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 점 역시 또 수사를 하는 것이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꿔치기 정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련 증거라든가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에 대한 조사,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의 친오빠의 처가에서는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귀중품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한 화백의 그림, 그리고 1억 원 상당의 현금 따벌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김 여사 측은 이게 타인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적도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림 그리고 현금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서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김 여사 오빠 측에서 이 물건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본인의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장모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것은 뭐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잠시 옮겨두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물건들 그리고 이 현금이 누구 소유였는지 특히 이제 이런 설명도 조금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옮겨졌다라는 그 시점도 이 특검의 수사 개시 전에 이제 옮겨졌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 소유인지 또 증거가 이제 은닉되는 과정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그리고 추적이 이어질 것이다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금 구속 신문을 받고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씨 구속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 구속이 될지의 여부가 이 관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의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제 고가의 금품이 실제로 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 개인의 일탈인지 혹은 윤 전 본부장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고 또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 윤 전 본부장이 인정하고 있는 혐의 사실만으로도 이 범죄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반박하고 있지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이런 청탁 그리고 뇌물 전달에 개입을 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수사에 협조한 태도를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수사 협조적인 태도 혹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그 태도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좀 낮게 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2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목격자가 이제 4명으로 늘어난 셈인데 그러면 이 경로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VIP 경로설의 진원지가 되었던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에 배석을 했던 이 실무자들 7명 중에서 지금 4명이 결국에는 그 경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특히 지금 조태열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국회에서는 그런 경로 사실을 부인을 했다가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목격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배석한 사람들 중에서 뭐 4명이나 그런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로설은 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사실상 실체가 확인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 이 경로설이라는 것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동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실체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 수사 외압의 실체 그리고 구체적인 외압의 실현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망상 때문에 범죄를 벌였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가정 불화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본 건데 망상 범죄로 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피의자가 일부 진술을 해왔던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주장과는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그동안 밝혀온 내용으로는 자신은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가 되어 왔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끊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가정 불화와 같은 그런 갈등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왔었는데 정작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도 계속돼 왔었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다 할 갈등, 불화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아닌
망상에 빠져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심지어 이 남성이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사전 준비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실험까지 진행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 범죄 정황들이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가중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에도 사제 총기를 준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미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더 진행을 해보니 실제로 사제 총기를 제작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제 발사 테스트까지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또 잔혹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비난 동기 유형의 살인이라고 해서 보통의 그런 살인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계획까지 했다라는 점은 또 추가로 가중할 만한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그 기준에 의했을 때 최소 18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고 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땐 그 이상 중형을 선고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망상에 의한 범죄로 보는 만큼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약해지진 않을까요?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설사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살인 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범행 내용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범행을 실행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때 범행 현장에서 도주를 한 점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의사 능력은 충분했다라고 판단될 겁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걱정을 하는 것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중한 처벌은 이미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해 혐의 말고도 피의자의 집에 본인이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폭발물 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이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볼까요? 네, 일단 알려지기로는 지금 자신의 주거지에 폭발물을 또 준비를 해놨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폭발물이 단순하게 이제 인화성 물질 그러니까 불이 붙을 정도의 물건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폭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폭발물인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단순히 이제 불만 붙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방화죄의 그런 예비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구조를 봤을 때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가 있는 폭발과 관련된 예비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수에서는 분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폭발물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폭발물 사용죄의 그런 예비죄로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화와 관련된 그 예비죄로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가수의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사제 총기 살해 사건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